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토지를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아온 부천 원리갑 김경엽 의원이 지난 19일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형을 1심에서 선고받았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데요. 김경엽 의원 측은 불복하고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역 정가는 술렁이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 총선에 눈길이 쏠리고 있는데요. 파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이도영 청운대 연구교수와 정진욱 뉴스원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일단 1심 선고의 내용 핵심을 좀 먼저 살펴볼까요? 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현사의 단독은요 19일 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경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에게는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김 의원은 2020년 5월 19일 부천시 역곡동 공공주택지구 소재 이 전 장관의 땅 약 668제곱미터를 토지거래 허가 없이 5억 원에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전 장관은 토지거래 구역 내에 있는 자신의 땅을 허가 없이 또 김 의원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혐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김 의원이 거래한 이 땅 소재지가 LH와 부천도시공사가 시행자인 공동주택지구인데 2018년 12월 26일부터 2021년 12월 25일까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서 부동산 매매 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재판부가 이 피고인들, 그러니까 두 의원들이 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목적이 인정된다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김경엽 의원 측은 이제 재판 직후에 이제 판결 내용을 보면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반영됐다. 그래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김경엽 의원 측의 주장을 좀 살펴볼까요? 네, 어쨌든 이 검찰이 일방적인 주장만 법원에 받아들였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일단은 이 페이스북에도 그렇게 있고 제가 그날 취재해서 선고를 받은 이유에도 그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당시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 계속된 전세금 인상 요구를 감당하기 어려서 지부가 돈 중 지인으로부터 본 토지 계속 소개받았고 그리고 상호 합의한 공정한 가액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또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법무사한테 위임해서 해당 절차를 진행했고 요 내용도 증인 진술을 통해서 진술을 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하지만 이 농지연부 없이는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부천시의 행정착오로 인해서 허가를 받지 못했고 혹시라는 상황에 대비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토지를 법적 절차에 따라 취득하고자 했지만 부천시 행정착오로 난항을 겪었을 뿐 토지 거래 허가를 면탈할 의도나 이유는 전혀 없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교수님 지금 네. 김경엽 의원 측의 주장의 어떤 설득력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경엽 의원의 주장은 한마디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적법한 거래였다라는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 의원 주장대로 농지 원부를 요구했던 시청은 공무원의 행정착오는 재판부에서 쟁점으로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건 사실로 보여진다고 네.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재판부는 토지 거래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김 의원과 이 전 의원하고 매매 계약을 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즉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법무사에게 위임을 했든 아니면 시청 공무원이 행정착오를 했든 간에 토지 거래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매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결정적으로 토지 거래 허가를 면탈할 의도가 있었다라고 본 건데요. 김 의원의 주장도 아예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점. 그랬으면 매매 계약을 해지를 해야 되는데 해지하지 않고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것이 이제 재판부에서는 이걸 토지거래 허가를 면탈할 의도가 있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법률의 부지는 그러니까 법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용서받지 못한다는 법원이 있는데요. 몰랐다는 것은 사실상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고요. 즉 김 의원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토지거래 허가를 받든지 받지 못했으면은
이제 근저당권 설정에 매매 계약을 해지했어야 되는 건데 해지하지 않고 근저당을 설정해서 매매 계약을 유지했다는 점에 있어서 이런 재판 결과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당시 문제제기가 처음 됐을 때 지금 이제 부동산 가격에 치솟아서 정부가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있던 또 여러 가지 시선들이 이제 그런 문제를 민감하게 볼 시점 아니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시 돌이켜 보고 있는데요. 일단 지역에서는 정치권의 문제로 좀 이 사안이 좀 옮겨가고 있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내년 총선이 1년이 채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 해당 지역에 다시 김경엽 의원이 출마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그렇지 못할 것인가와 연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지금 이번 판결이 내년에 민주당에서 총선 공천을 부여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무래도 김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기 때문에 지역 정가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김 의원의 부동산 거래 신고법 위반은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민생 범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민주당은 지난 5월 달에 제22대 총선 규정 당규를 의결하지 않았었습니까? 거기에는 뭐 강력범죄라든지 성폭력, 음주운전, 가정폭력, 아동학대 그리고 투기성 다주택자는 예외 없이 부적격 탈락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김 의원은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바로 부적격 탈락되는 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검증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탈락할 경우에는 아예 공천에서 배제될 수가 있는 거고요. 컷오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파렴치 내지는 민생범죄 그리고 성희롱 그리고 직장 내 갑질이라든지 뭐 학폭 같은 4대 범죄에 있어서는 부적격 심사를 통과할 수도 있고요. 통과하게 된 경우에도 경선 과정에서 10% 감산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김 의원 입장에서는 일단 그 문턱을 넘어야 되겠지만 넘는다 하더라도 이제 감산 규정을 해서 공천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공천룰 개정 움직임도 지금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김경엽 의원 같은 경우에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라도 공천을 받을 수 있는 배경이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번 5월 8일 날에 민주당에서 중앙위원회에서 공천 룰 당규를 개정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1심이긴 합니다만은 김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공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불가피하다라고 기본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지난 5월 8일 날에 당규를 제정을 하면서 유죄 판결을 받고 있는 재판을 받고 있는 후보자가 부적격 처리하는 규정을 삭제를 했습니다. 즉 중대한 비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 중이라 하더라도 총선에 나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뒀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당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2심이 진행 중인 뭐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지금 뇌물 그리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경우도 재판을 받고 있지만 총선에 다음 총선에 나갈 수 있는 길을 터놓게 되면서 많은 논란, 비판이 됐었는데요. 김 의원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즉 이번에 1심 판결이 나왔다 하더라도 뭐 항소, 상고를 하게 될 경우에는 물론 뭐 공천에 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겠지만은 뭐 정치력을 발휘하면은 설령 지금 이런 1심에서 이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공천 받을 가능성이 아예 배제되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 기자, 이제 지역구 반응도 사실 중요해요. 민심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재판 결과에 대해 이후에 뭐 언론이라든가 민심들 어떻게 감지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당시에 이 부동산법 위반이잖아요. 이 부분이 LH 사건이 터졌을 때, 그러니까 직원들도 이 땅 투기를 하는 그런 거 터졌을 때 같이 맞물리면서 이게 기사가 나왔었던 부분이라서 이것이 시간이 좀 지나서 진짜 선거 1심 결과가 나온 건데 당시만 해도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부동산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의 영린 중에 하나인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대의 문심은 그렇게 좋지 않다고 판단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김경엽 의원이 저 정도로 이제 항소 의지가 있고 또
검찰에서 좀 다음 항소심에서 저희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 이렇게 밝힌 만큼 그에 대한 또 희망을 걸고 그에 대한 지지를 보내는 그런 지역 민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일부 단체가 커뮤니티 방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아니 때부터 연기가 나겠냐. 그리고 재판부에서 이 두 의원이 그 전 의원이죠. 그러니까 현역 의원과 전 의원, 이상부 전 노동부 장관도 의원 출신이 있으니까 이 두 어쨌든 법을 만들고 하는 이 전직 의원과 현직 의원들이 이런 것들을 몰랐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그리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 이들이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 1심 선고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당위성을 좀 설명을 했었습니다. 예. 이번 그 재판 결과와 관련해서 지금 김경엽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있던 이모 씨, 지금 재산 관련 폭로 공방도 있었죠? 예. 재산 공방, 폭로 공방이라 보기에도 그 어느 네. 커뮤니티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뭐 언론사의 의견을 좀 해서 이 김경엽 의원이 어쨌든 현역 의원 시절 사망했던 재산이 뭐 수십억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하면서 그에 대한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갑자기 있을 수 있느냐? 예. 역시 국회의원이 좋은 것 같다. 이 정치의 권력이 언제도 끝이냐. 그래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 특히 이모 씨 같은 경우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부산에다 이제 나갔으면 좋겠다. 김경엽 의원이 이제 부산에서 학교를 다녔다 보니까 이 부산에서 어느 정도 있고 이제는 험지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김경엽 의원에 대해서 이제는 3선에서 이제 도전은 이제 4선은 이제 부산에서 하는 것이 더 험지 출마를 이렇게 종용하는 그런 문자를 남기고 그리고 이 글은 문자를 다시 SNS 글은 이 선거 전날에 올렸어요. 딱 새벽 밤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그쪽 지역구에서는 상당히 회자가 많이 됐던 글이었습니다. 김경엽 의원 측은 어떻게 반박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그냥 무시하는 듯한 눈치고요. 어쨌든 이 김경엽 의원이 그 법 선거 이후에서도 상당히 당당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이 상당히 잘못됐다. 그리고 검찰이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였고 내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본인은 이 법무사 그쪽에서 행정 절차 정확하게 밟았고 그쪽에 관련된 사람들이 법정에서 진술을 제대로 했는데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항소시에서는 제대로 잡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이모 보좌관은 이제 3억에서 20억대 25, 6억인가 재산이 늘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김경엽 의원은 이제 다시 자신의 SNS에 또다시 반박을 했습니다. 이제 그게 일단 세금 한 2, 3억 정도가 지금 계산이 돼 있고 보상 금액에 대한 5억이 중복 계산이 돼 있기 때문에 약 8억 원 정도는 거기서도 빼야 된다. 뺐을 경우에는 실제 자신의 35세 쌍둥이 아들을까지 합쳐서 한 재산은 한 17, 8억대라고 그렇게 해명을 했고요.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자기가 오랫동안 전세 생활을 해왔었잖아요. 근데 과거에 그 상가주택을 팔아서 선거에 나갔었는데 그걸 그냥 놔뒀어도 그 이상에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전원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집을 구매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뭐 부동산 살 수 없는 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해명을 했고요. 제가 볼 때는 그 김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죠. 이모 보좌관이 19대부터 20대까지 함께했던 오랫동안 보좌관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선거 전날에 이런 메시지를 SNS 통해서 쏟아낸다는 것, 뭐 어떻게 둘 간의 사적 관계, 원한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다지 바람직한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서로의 SNS를 통해서 비판하고 또 자신의 SNS를 통해서 해명을 하고 개인적으로 참 어떻게 보면 한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 전 보좌관의 쓴소리가 이제 불법적인 내용을 추가로 폭로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또 새로운 사실을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과거 김 의원의 발언을 내지는 자신의 생각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발언의 신빙성 여부를 떠나서 상대 당 후보에게 공개 빌미라든지 도덕적인 비판을 받을 수는 있어도 비난을 받을 수 있어도 김 의원의 앞으로 공천 과정이라든지 행보에 있어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한마디 더 덧붙이고 싶자면은 김경엽 의원이나 이 민주당, 그러니까 특히 부천 지역에서 이 민주당이 토파시는 부천 지역에 당선된 이 4명의 의원들이 이 지역 언론과 그리고 소통하는 그런 의지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김경엽 보다시피 문제가 있으면 자신의 SNS에 올리는 뿐이지 그 지역 언론과 소통하는 게 전혀 없거든요. 전혀 스킨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김경엽 의원뿐만 아니라 서른 의원 그리고 김상희 의원, 서영석 의원 모두 다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문제고 본인의 목소리를 내려면 언론에다가 얘기도 하고 서로 소통을 하면서 본인의 입장을 정확히 밝혀야 되는데 이렇게 SNS에서 뭐 얘기를 하고 아니면은 본인이 국회에 여의도에 많이 가시는지 몰라도 그쪽 해당 기자들과 소통을 한다는 건 상당히 지역 내에서도 지역 내에 있는 기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많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렇죠. 취재 과정 중에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고 싶은데 지금 그게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자, 지금 일단 해당 건으로 인해서 총선을 앞두고 또 자천, 타천, 또 하마평, 또 오르는 뭐 이런 모습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어떤 인물들이 지금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까? 그냥 적당하게 이제 양쪽으로 해서 이름만 좀 거론한 분 쪽으로 하겠는데 일단 부천 갑이죠. 이제 부천 이제 행정동이 바뀌는데 부천 원미 갑으로 바뀌겠죠. 이제 갑 쪽은 이제 민주당 쪽은 어쨌든 이 정재현 전 부천시의원 이 나올 가능성이 많고 현장에서 좀 많이 받은 민심 훑으면서 지금 현장 소통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CBS 김영태 전 기자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음재 당협위원장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부천을에서는 서른 의원이 좀 나오고 강력히 나오고 있고 그리고 한병환 전 청와대 행정관 그리고 서진웅 전 도의원 그리고 김기표 이재명 측근이라고 볼 수 있죠. 예전에 전진상 씨를 이렇게 변호했던 인물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국힘에서는 서영석 당협위원장이 당연히 나오고서 보이고 있고 부천 병 같은 경우에는 김상희 전 부의장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건태 변호사 그리고 장덕천 전 시장도 상당히 급격하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최한식 당협위원장이 나올 것 같고요. 부천 정에서는 지금 현역 국회의원인 서영석 그리고 비례대표인 유정주 의원이 현재 지금 출사표를 던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진현 도의원이 나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송윤원 전 도의원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익숙한 이름들도 있는데 새로 들리는 이름들도 몇몇 끼어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뭐 시간을 두고 점차 조명하기로 하고요. 지금 이제 뭐 재판이라든가 이렇게 사안이 있는 지역인 경우에 중앙당에서는 사실 전략공천 움직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이런 의견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벌써부터 전략 공천을 논하기에는 더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민주당에서 22대 공천 룰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신인들에게 상대적으로 문호를 넓혔다, 개방했다는 점에서 전략 공천이 다소 많아질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 상황이 좋지가 않거든요.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사건이라든지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등 민주당 지지율이 다포 하향세인 상황이다 보니까 전략 공천보다는 현역 의원의 당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번에 한번 그 깃발을 꼽으려는 의지가 강하겠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 나왔고 이제 여당이 이제 바뀐 입장에서 부천에서 어떻게 해야지 한번 이 국회의원의 자리를 만들 수 있지 상당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경기도 지사 선거 때도 상당히 아픔을 겪었잖아요. 부천에서 그 마지막 역전의 순간 부천에서 표가 이제 개방되면서 역전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떻게 해야지만 이 부천에다가 깃발을 꽂을 수 있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이 판결 이후에부터 이음재 부천 갑 당협위원장한테 상당히 많은 연락이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뭐 여러 당원들로부터 이제 기회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번 바꿔보자 응원 전화 말리고 왔는데 또 한켠에서는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인물이 없다는 인물론도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새로운 인물을 확실히 될 수 있는 그 전략 공천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더 시간을 지켜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봐가면서 움직이는 부분도 있고 반면에 이제 민주당 쪽에 상당히 위기론이 많이 있죠. 특히 김경영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서른 지역에서 지금 부천 시의회 지금 모 시의원이 지금 당내 의정 연수를 가면서 또 상대당의 시의원 2명을 뭐 성추행했다는 거 있고 여정 성추행권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서른 의원도 상당히 크게 노했다는 얘기가 좀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이 부천에서 상당히 흘린 부분이 있고 특히 이 젊은 시간 특히 MZ 세대들은 상당히 실리를 많이 추구하는 세대잖아요. 그런데 이 어떻게 보면 부천에 4명의 의원들 다 합치면 12선 정도가 됩니다.
이분들이 과연 부천에서 무엇을 바꿨냐, 캐스천 바꿔 상장이 붙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에 대한 이 실리를 찾기 위한 이 MZ 세대의 표심이 과연 또 어디로 흘러갈지 이 부분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예. 예, 일단 오늘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총선을 앞두고 이제 관련된 이야기들을 저희가 이제 하나, 둘 이제 꺼내야 할 시점인 것 같아요. 예. 뭐 인물로는 아직 좀 시기가 좀 이른 감이 있지만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진전된 좀 소재로 이야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